처음 건축과 영화의 융합 콘텐츠를 다루기 시작할 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들의 배경으로 7,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을 주무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0년 한국 영화계에 최고의 첨언을 안겨준 기생충의 영화 속 공간이겠지요. 저는 X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7,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공간은 새로운 21세기 시대에 맞지 않는 가난했던 한국 근대화의 기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는 그 공간을 잘 써먹지요. 바로 그 대표작 중 하나인 박기영 감독의 여고 괴담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한국 영화의 많은 대표작들이 아직까지도 7,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에 이끌리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IMF 위기를 그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한국 경제가 들어섰지만 7, 80년대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성공과 좌절, 그 야만 시대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21세기까지도 한국 현대 영화 속 공간을 7, 80년대 시대에 대한 향수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욱이 많은 한국의 작가주의 작품을 비롯해서 장르 영화에서까지도 아직까지 그렇다는 것은 7,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시대의 시대적 상황 말고 정말 영화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박기영 감독의 여고괴담입니다. 이 영상 속 학교가 여고괴담의 주 배경이 되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저는 19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학교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은 1998년입니다. 80년대가 아닌 세기 말인 90년대란 이야기죠. 그럼 그 당시 중고등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고괴담의 개봉 1년 후 시리즈로 개봉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학교는 창덕여고 교사입니다. 이 학교는 1989년에 지어진 교사로 이런 스타일이 1990년 서울에서 유행했던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박기영 감독은 저와 같은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박기영 감독은 자신이 다녔던 시대의 고등학교 모습을 여고괴담의 배경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20세기 현대건축을 연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은 서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더니즘 건축 전 서양 전통 건축은 이런 모습이었지요. 이 건물은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 건물의 인면을 살펴보면 벽과 창문의 장식, 즉 오너먼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딱 봐도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요. 이런 건축은 근대 이전 사회를 지배했던 귀족과 왕족들의 막강한 권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서구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과거 신분 제도가 철폐되고 이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건축계에도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새로운 건축을 선두에서 이끄는 젊은 건축가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건축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결국 지금까지 생존한 건축 양식이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발터 그루피우스, 미스 반데로의 르꼬르비지에는 박스형 형태의 메스에 백색 페인트 마감, 긴 띠창과 발코니, 그리고 이면에 무장식 스타일의 국제주의 양식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미래의 건축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서양 전통 건축의 양식들은 쉽게 모더니즘 건축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은 자칫하면 신고전주의 건축의 영국 박물관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스타일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모더니즘 건축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이는 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덕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서구 사회의 반을 이렇게 날려버렸지요. 2차 세계대전은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패전국인 일본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의 폭풍은 피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전 지구를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둘로 나누는 결과를 낳았고 그 폐해를 가장 처음 몸소 겪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전 세계는 과거 전쟁의 후유증을 털어내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빠른 복구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에 가장 적합한 건축 양식이 바로 모더니즘 건축이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철과 유리는 과거 서양 전통 건축의 벽돌이나 동양 전통 건축의 목재보다는 훨씬 빠르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부서진 전통 건축의 자리에 모더니즘 건축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전 세계 부흥의 흐름에는 당장 따라붙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당시 전 지구적으로 유행하게 된 모더니즘 건축을 수용하게 된 것은 60년대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모더니즘 건축의 문제점은 곧바로 드러납니다. 즉, 한국에서 모더니즘 건축이 가장 활발했던 7, 80년대 서구에서는 모더니즘 건축과는 다른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더니즘 건축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원래 그로피우스와 미스 그리고 꼬르비지에가 처음 모더니즘 건축을 시도했을 때 이 작품들은 대부분 도시가 아니라 교외 또는 숲속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모더니즘 건축의 대가들은 이 박스형의 건물들로 모든 대지가 이렇게 가득 찰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한 템포가 늦은 대한민국의 도시에서는 더 박스형 건물들로 빽빽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 영화는 이런 한국 도시의 모습이 한국만의 독특한 영화 속 공간을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 영화가 제대로 우리만의 영화적 관점과 사업적인 측면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IMF 시기인 1997년 이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IMF를 통해서 과거 한국 영화의 영화적 기반들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우리 한국 영화는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이 시기에 데뷔한 감독들이 지금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핵심 감독들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1997년 이후 데뷔한 감독들은 새로운 한국 영화들을 위해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화 촬영 기법, 새로운 세트 디자인 등을 시도하면서 과거 한국 영화와의 차별성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들 감독들이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한국 현대 건축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즉, 새로운 한국 영화 속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낸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고스란히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무 장식이 없는 벽입니다. 이 아무 장식이 없는 벽은 그냥 흰 도화지 같은 공간이 됩니다. 흰 도화지 위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무장식의 벽들과 그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배우들의 움직임 동선과 연기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여고괴담의 박기영 감독은 1998년 그 시대의 학교가 아닌 7, 80년대 그가 학교를 다녔던 시대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여고 괴담 속 무장식 벽돌로 둘러싼 공간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만든 공포는 관객들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복도에서 이루어진 점프컷 장면, 이 장면이 촬영된 공간이 이런 무장식의 벽이 아니라 몽쉘 미셸 수도원 회랑 복도를 배경으로 점프컷을 촬영했을 때 무장식의 복도를 배경으로 촬영한 것만큼 공포감을 주었을까요? 무장식의 벽은 공포라는 감정에만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적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개봉한 8월의 크리스마스는 절대된 배우의 연기가 무장식의 공간에서 펼쳐지면서 섬세한 멜로의 감정을 확실하게 관객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1997년 이후 한국 영화는 무장식의 벽만 영화 속 공간을 활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1년 후에 개봉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국제주의 양식의 평지붕이 아닌 박공지붕을 사용하고 있고,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철근 콘크리트 대신 서양 전통 건축을 연상시키는 벽돌이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감독들은 도화지 같은 흰 벽의 무장식 벽을 가진 7, 8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 더 많은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국 영화의 공간을 차지했던 작품이 바로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는 제게 불법 비디오 테이프를 파는 음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공부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건물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 지금의 제2롯데월드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었답니다. 세운상가를 설계한 건축가는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탑티어의 건축가인 김수근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김수근 건축가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 작품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자신의 작품 목록에서 세운상가를 비롯해서 세워진 청계, 대림, 삼풍, 인연상가들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가 생기면서 세운상가는 빠르게 슬럼화 되어 버리지요. 그런데 이 세운상가들 속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이들은 건축가들이 아닌 영화 감독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영화 속 공간으로 세운상가를 접한 작품은 강동원과 고수가 주인공인 영화 초능력자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세운상가의 보이드 공간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편의 영화들이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영화 속 공간을 채웠는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최동원 감독의 도둑들이었습니다. 여기 인연상가에서 레펠을 활용한 외벽 추격지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명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영화가 한번 세운상가들을 영화 속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엔 드라마로 라이브, 부부의 세계에서 사용되었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는 빈센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운상가 유효기간도 곧 끝날 것 같네요. 지금 서울시에서 세운상가 일대를 철거하고 이 공간들을 새롭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계획은 이미 반 정도 실행되고 있지요. 바로 세운상가 주변의 여러 공고 상점들을 철거하고 여기에 오피스 건물들을 세우기 위한 공사들이 한참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넷플릭스 드라마인 썸바디는 이 세운상가 일대의 철거 지역을 배경으로 드라마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운상가 일대의 철거와 머지않아 없어질 세운상가들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한국 영화에서 7,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을 영화 속 공간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보다 한국 영화 속 공간에서 7,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무장식 흰색 벽이 더 유효한 장치인지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97년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등단한 영화 감독들은 그래도 여전히 이들 공간들에게서 더 뽑아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21세기도 20여 년 이상 흘렀잖아요.
물론 지금의 MZ 세대들에게는 7, 80년대 모더니즘 건축 공간은 그들의 레트로적 감성을 저격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 전통 건축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생충이 한국 7, 80년대 모더니즘 건축 공간은 영화 속 공간 활용의 정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영화 산업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이런 안이한 자세는 좀... 물론 아직까지 7,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공간을 대체할 만한 영화 속 공간에 대해 한국 영화 감독들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요. 이는 한국 건축계도 마찬가지지요. 한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하니까 우유곽 같은 건물들이 서울에 가득하다고요. 하지만 한국 건축계에는 아직도 모더니즘 건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건축이 변해야 달라질까요? 아님 또다시 영화 감독들의 해안에 기대어서 우리가 놓친 새로운 우리 주변의 공간들을 발견해야 할까요? 그 목은 이제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페이였습니다.